A씨는 무역회사 입사를 앞두고 걱정이 많다. 무역 실무책을 대충 읽어보긴 했는데 실제로 무역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이 잡히지 않아서 불안하기만 하다. 다행히 지인으로부터 무역 현장에서 오랫동안 일한 전문가를 소개받아서 궁금증을 풀어보기로 했다.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로 무역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으시다고요? 네.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회사에 입사하면 이미 아이템과 해외 거래처는 정해져 있을 테니까 해외 거래처와 무엇을 협의하고 합의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무역 거래라고 해서 국내 거래와 특별히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가 국내에서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서 무엇을 정해야 하나요? 가격이나 결제 방법, 배송일자 등을 정하지요. 무역 거래를 할 때도 똑같습니다. 책에는 계약 조건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서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가격과 결제 방식입니다. 가격은 어떻게 정하나요? 국내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는 그냥 얼마라고 정하면 되지만 무역 거래에서 이런 식으로 가격을 정했다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죠? 무역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운송비, 보험료, 통관비 등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런 부대 비용을 어디까지 가격에 포함시킬지와 운송 도중 사고가 났을 때 수출자와 수입자 중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가격을 정할 때 부대 비용을 누가 부담하고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할지를 정해야지요. 그런 걸 가격을 정할 때마다 일일이 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인코텀즈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정할 때마다 조건을 정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미리 조건을 만들어 놓은 것이 인코텀즈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인코텀즈에서는 모두 몇 가지 조건을 만들어 놓았나요? 11가지 조건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11가지 조건별로 가격에 어떤 비용까지 포함시킬지와 운송 도중 사고가 났을 때 수출자와 수입자 중 누가 책임질지를 정해놓은 것이 바로 인코텀즈입니다. 따라서 11가지 조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가격을 정하면 됩니다. 그럼 무역 일을 하기 전에 11가지 조건이 무엇인지를 공부해야 하겠네요. 굳이 11가지를 다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죠? 실제로 11가지 조건을 다 쓸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코텀즈에서는 11가지 조건을 만들어 놓았지만 대부분의 회사에서 많아야 4, 5가지 조건을 사용하고 한두 가지 조건만 사용하는 회사도 많습니다. 왜 그런가요? 전 세계적으로 무역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인코텀즈를 완벽하게 공부하고 무역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선배들에게 주로 사용하는 조건 몇 가지에 대한 설명만 듣고 일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FOB와 CIF입니다. 그럼 우선 FOB와 CIF가 어떤 조건인지만 알아도 무역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FOB는 어떤 조건인가요? FOB는 후리 언보드의 약어로 지정된 선적항에서 물건을 실을 때까지의 비용을 가격에 포함시키는 조건입니다. FOB라는 조건명 뒤에 선적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FOB 부산이라고 하면 부산항에서 물건을 실을 때까지의 비용을 가격에 포함시켜서 수출자가 부담하고 선적되고 나서부터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합니다. 보험은 누가 드나요? FOB 조건에서는 선적항에서 물건을 실을 때까지의 위험만 수출자가 부담한다고 정해놓았기 때문에 선적된 이후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은 수입자가 들어야 합니다. CIF는 어떤 조건인가요? CIF는 코스트 인슈어런스 앤 후레인트의 약어로 지정된 토착항에 도착할 때까지의 운임과 보험료까지 가격에 포함시키는 조건입니다. CIF라는 조건명 뒤에 도착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CIF 뉴욕이라고 하면 뉴욕항에 도착할 때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가격에 포함시켜서 수출자가 부담하고 토착항에 도착한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합니다. 보험은 누가 드나요? CIF 조건에서는 가격에 보험료를 포함시키기 때문에 수출자가 보험에 들어야 합니다. FOB하고 CIF 외에 미리 공부해 둘 만한 조건은 없나요? 일단은 2가지 조건만 이해하고 일을 시작한 다음에 혹시 다른 조건을 사용하게 되면
그때 가서 해당 조건이 무엇인지를 확인해도 늦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으로 거래할지는 누가 정하나요? 보통 수출자가 가격을 오퍼할 때 가격과 함께 조건을 제시하지만 수입자 쪽에서 특정 조건으로 가격을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수출자가 제시한 조건을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출 가격표를 만들 때 조건별로 포함시켜야 하는 운송비, 보험료, 통관비 등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운송비는 포어더, 보험료는 보험회사, 통관비는 관세사에게 각각 요청하면 됩니다. 인코텀즈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알아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인코텀즈가 무엇이고 FOB나 CIF 같이 주로 사용하는 조건이 무엇인지만 알아도 일단 무역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대금 결제는 어떻게 하나요? 책에는 수많은 결제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무역 거래에서는 대부분 송금 방식 또는 신용장 방식을 사용합니다. 송금 방식이란 무엇인가요? 말 그대로 물품 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송금하나요? 국내에서 계좌 이체하는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수출자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면 됩니다. 다만 외국으로 돈이 나가거나 외국에서 국내로 돈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환전 절차만 거치면 됩니다. 돈은 언제 송금하나요? 그건 수출자와 수입자가 합의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물건을 선적하기 전에 송금하는 걸 사전 송금 방식이라고 하고 물건을 받은 후에 송금하는 걸 사후 송금 방식이라고 합니다. 송금을 언제 할지를 합의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송금 방식으로 거래하면 돈을 보내고 받는 건 쉽지만 송금 시점에 합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출자는 자신을 믿고 돈을 먼저 보내라고 하고 수입자는 물건을 받고 나서 돈을 보내겠다고 우기기 십상이어서 송금 시점을 합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거래 금액이 커지면 한쪽에서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송금 방식으로 거래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신용장인가요? 그렇습니다. 신용장이 뭔가요? 신용장의 영문 명칭은 레터 오브 크레딧이며 현장에서는 LC라는 약어를 사용합니다. 신용장은 은행에서 발행하는 지급 확약서입니다. 수입자를 대신해서 수입자가 거래하는 은행에서 대금 지급을 약속함으로써 수출자가 안심하고 물건을 싣도록 하는 것이 신용장입니다. 신용장은 어떻게 개설하나요? 수입자가 개설은행과 외환거래 약정을 맺고 신용장 개설 신청서를 제출하면 개설은행에서 신용장을 발행한 후 통지은행을 통해서 수출자에게 전달합니다. 신용장 방식으로 거래할 때 수출자의 업무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일단 신용장이 도착하면 물건을 실은 다음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고 돈을 받으면 됩니다. 신용장에서는 어떤 서류를 요구하나요? 커머셜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빌 오브 레이딩 또는 에어웨이 필, 인슈어런스 폴리시 등을 요구합니다. 그런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커머셜 인보이스와 패킹 리스트는 수출자가 작성하고 빌 오브 레이딩이나 에어웨이 필은 포워더를 통해서 인슈어런스 폴리시는 보험회사로부터 받으면 됩니다. 서류는 어떻게 수입자에게 전달되나요? 일단 수출자가 물건을 실은 다음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에 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은행에서 개설은행으로 서류를 보내고 수입자는 개설은행으로부터 서류를 전달받습니다. 신용장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책에는 신용장의 종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설명을 늘어놓고 있지만 그 중에 상당수는 일반적인 무역거래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신용장입니다. 일반적인 무역거래에서는 주로 어떤 신용장을 사용하나요? 한번 개설되면 당사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취소할 수 없으며 서류를 제출하면 즉시 또는 일정 기간 후에 물품 대금을 지급해주는 신용장을 사용합니다. 서류 제출 즉시 대금을 지급해주는 신용장을 사이트 LC라고 하고 일정 기간 후에 지급해주는 신용장을 유선스 LC라고 합니다. 수출자는 물품 대금을 어디서 받나요? 원래는 대금 지급을 확약한 개설은행에서 물품 대금을 받아야 하지만 개설은행은 외국에 있기 때문에 통상 수출자가 거래하는 은행에 서류를 제출하고 해당 은행으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습니다. 이와 같이 개설은행 대신 수출자의 거래은행에서 수출자로부터 서류를 받고 돈을 내주는 것을 매입이라고 하고 현장에서는 내고를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수입자는 물품 대금을 누구에게 지급하나요? 일단 수출자의 거래은행에서 서류를 매입해서 개설은행에 보내면 개설은행에서 수입자에게 서류를 전달하고 수입자는 신용장 대금을 즉시 또는
일정 기간 후에 개설은행에 지급합니다. 수입자가 신용장 대금을 결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용장은 개설은행에서 대금 지급을 약속하는 증서이기 때문에 수출자는 수입자의 결제 여부와 상관없이 신용장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신용장 방식으로 거래하면 수출자는 어떤 경우라도 물품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용장은 개설은행에서 대금 지급을 확약하지만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신용장에 명시된 물건을 최종 선적기일 내에 선적하고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유효기일 내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출자가 이와 같은 전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물품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장 방식으로 거래할 때 주의할 점은 없나요? 일단 수입자의 입장에서 보면 계약된 물건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죠? 은행에서 계약된 물건이 실제로 실리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수출자가 마음만 먹으면 아무 물건이나 싣고 서류에는 계약된 물건이 실렸다고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수입자의 입장에서 그런 문제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물건을 선적할 때 직접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확인은 누가 하나요? 수축국에 있는 지사나 에이전트가 확인하거나 지사나 에이전트가 없을 경우에는 SGS와 같은 검사업체에 의뢰하면 됩니다. 수출자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나요? 물건은 제대로 실었는데도 서류에 하자가 있으면 대금 지급을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하면 될 텐데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하나요? 수입자의 입장에서 물건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만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에 서류를 인도받아서 물건을 찾기 때문에 물건은 제대로 실렸더라도 서류상의 하자를 빌미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신용장 방식이 문제가 많네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 외에도 수수료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신용장 방식의 거래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밖에 신용장에 대해서 더 알아야 할 건 없나요? 일단은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좀 불안한데요. 뭐가 불안하죠? 학교에서 무역을 전공하면 신용장론이라고 해서 한 학기를 공부하잖아요. 무역 책에 보면 신용장에 대한 내용이 엄청 많이 나오고요. 신용장론에서 다루는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실무와 동떨어진 이론이나 일반적인 무역 거래에서 사용하지 않는 특수 신용장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몰라도 일반적인 무역 거래를 하는데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날이 갈수록 신용장 결제 비중이 줄어들어서 실제로 신용장을 사용하지 않는 회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이 정도만 공부해 두었다가 실무에서 신용장을 사용하게 되면 그때 가서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은 뭔가 부족해 보이지만 실제로 신용장 거래를 한두 번 해보면 금방 익숙해질 테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송금 방식이나 신용장 방식 외에 다른 방식은 사용하지 않나요? 일반적인 무역 거래는 거의 대부분 송금 또는 신용장 방식으로 거래합니다. 책에 보니까 추심 방식이란 것도 있던데요. 추심 방식은 현장에서 사용하는 빈도가 많지 않습니다. 일단 은행을 통해서 서류를 전달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이라는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신용장 방식과 다른 점이 뭐예요? 신용장 방식은 개설은행이 대금 지급을 확약하지만 추심 방식은 은행이 대금 지급을 확약하지 않고 수입자에게 서류를 전달하고 지급받은 물품 대금을 수출자에게 전달하는 역할만 합니다. 그럼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수출자는 물품 대금을 받을 수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출자의 입장에서 수입자를 완전히 믿을 수 있거나 본지사 간의 거래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결제 방식과 상관없이 미수금으로 인한 손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수출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수출보험이 뭐예요? 일단 무역거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이라고 하면 물건이 이동되는 중에 분실이나 파손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을 뜻하고 이런 보험을 적하보험이라고 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물건과 상관없이 수출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을 수출보험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보상해 주나요? 수출보험에서 보상해주는 피해는 다양한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물건은 이상 없이 수출했는데
물품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피해를 보상해주는 단기 또는 중장기 수출 보험입니다. 수출 보험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자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은 없나요? 수입보험이 따로 있지만 대상 품목이 원자재나 외화액 등용 원료로 국한되어 있어서 일반 상품을 수입할 때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가격이나 결제 방식 외에 합의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물건을 언제 어떻게 실을 것인지, 포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합의하면 됩니다. 그런 모든 조건에 합의한 다음에는 무얼 하나요? 합의된 조건을 명시한 계약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계약서는 누가 발행하나요? 수출자나 수입자 중 한쪽에서 발행하거나 각자 발행해서 교환하기도 합니다. 수출자가 작성하는 계약서를 주로 프로포마 인보이스라고 부르고, 수입자가 작성하는 계약서를 주로 퍼처스 오더라고 부릅니다. 거래 금액이 크거나 장기 계약인 경우에는 별도로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담긴 세일즈 어그리먼트 또는 세일즈 컨트랙트를 발행하기도 합니다.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계약서는 정해진 양식이 없고 회사마다 사용하는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작성법을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입사한 후에 각자 회사에서 사용하는 양식을 활용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무역계약과 관련해서 좀 더 배워야 할 건 없나요? 무역계약은 서로 다른 국가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정해진 절차나 양식이 없습니다. 이메일 등을 통해서 가격이나 결제 방식과 같은 조건에 합의한 후 합의된 내용을 계약서에 담아서 주고받으면 계약이 일단락되므로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책에는 소송이나 상사 중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고 나와 있지만 비용이 발생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고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쌓일 때까지 점차적으로 거래를 늘려나가며 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수출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어떻게 하나요? 수출자라면 일단 물건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때 국내에서 타사 물건을 구입해서 수출하는 경우라면 국내 공급 업체에게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내국 신용장이 뭐예요? 말 그대로 국내 거래에서 사용하는 신용장을 뜻합니다. 국내에서 수출할 물건을 구입할 경우 수출자를 대신해서 수출자가 거래하는 은행에서 대금 지급을 확약해주는 서류가 바로 내국 신용장입니다. 국내 공급 업체는 개설은행의 대금 지급 약속을 믿고 물건을 수출자에게 인도한 후 수출자로부터 물품 수령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은행에 제출하고 물품 대금을 수령합니다. 구매 확인서는요? 은행에서 대금 지급을 확약하지 않고 단순히 수출자에게 공급하는 물건이 수출될 물건이라는 사실만을 확인해주는 서류입니다. 구매 확인서의 용도는 뭔가요? 국내 공급 업체는 내국 신용장을 근거로 수출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고 관세 환급이나 영세율 적용 등과 같은 특혜를 받을 수 있는데 수출자가 내국 신용장 없이 직접 물품 대금을 지급할 경우 내국 신용장 대신에 이런 특혜를 받기 위한 용도로 구매 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세 환급이 뭐예요? 관세 환급이란 수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부자재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돌려주는 것을 뜻합니다. 관세를 냈더라도 완제품을 생산해서 국내에서 팔면 환급을 안 해주고 수출을 했을 때만 돌려주기 때문에 수출 지원책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세율이란 건 또 뭐예요? 국내에서 기업 간의 물건을 사고 팔 때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때 물건값 외에 부가세를 더해서 지급해야 하지만 수출품을 국내에서 사고 팔 때는 부가세를 더하지 않고 세금 계산서에 부가세난을 0으로 표시하는데 이를 영세율이라고 합니다. 수출할 물건이 확보된 다음에는 무얼 하나요? 통관을 하고 물건을 실어서 외국으로 내보내면 됩니다. 통관은 어떻게 하나요? 간단합니다. 세관에 수출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관에서 심사해서 이상이 없으면 수출신고 필증을 발급해 줍니다. 그러면 통관이 끝나는 겁니다. 수출 신고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출신고서 작성에서부터 관세 환급에 이르기까지 모든 통관 관련 업무는 관세사에게 맡기면 됩니다. 수출자가 직접 할 수도 있나요? 직접 할 수도 있지만 관세사에게 맡기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합니다. 통관이 끝난 물건을 외국으로 내보내려면 어떻게 하나요?
운송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포워더에게 맡기면 됩니다. 포어더가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 복합 운송 주선업자라고 하는데 물건을 수출자로부터 인수해서 수입자가 원하는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필요한 모든 운송 관련 절차를 수출자 또는 수입자를 대신해서 처리해주는 업체를 뜻합니다. 우리가 집을 이사할 때 이사업체에 맡기면 알아서 이사짐을 옮겨주듯이 무역 운송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포워더가 처리해주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책에 나오는 운송 관련 용어는 몰라도 되나요? 몰라도 일을 맡길 순 있는데 포워더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최소한의 용어는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한의 용어라면? 우선 화물을 FCL로 실을 건지 LCL로 실을 건지를 정해야 합니다. FCL이 뭐예요? 풀 컨테이너 로드의 약어로 컨테이너를 통째로 빌려서 실을 수 있는 화물을 뜻합니다. LCL은요? 레스된 컨테이너 로드의 약어로 단독으로 컨테이너를 가득 채울 수 없는 소량 화물을 뜻합니다. 그럼 LCL인 경우에는 다른 회사 물건과 함께 실어야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LCL인 경우에는 포워더가 여러 회사의 화물을 모아서 컨테이너를 채우게 됩니다. 운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FCL의 경우에는 컨테이너당 운임을 내면 되고 LCL인 경우에는 CBM당 운임을 내야 합니다. CBM은 또 뭐예요? CBM이란 큐빅미터의 약어로 부피의 단위이며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m일 때 부피를 CBM이라고 합니다. 그럼 화물의 CBM을 계산해서 단독으로 컨테이너를 채울 수 없을 때는 LCL로 싣고 CBM당 운임을 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보통 컨테이너 한 대에는 몇 CBM 정도를 싣나요? 물품 적재 시 발생하는 공간을 감안해서 20피트 컨테이너에는 25cbm, 40피트 컨테이너에는 55cbm 정도를 싣습니다. 물건을 실은 다음에는 무얼 하나요? 선화증권을 발급받아서 수입자에게 직접 보내거나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선화증권이 뭐예요? 선박회사 또는 포워더가 발행하는 일종의 화물 인수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Bill of Lading이라고 하고 현장에서는 BL이라는 약어를 사용합니다. 수출자는 물건을 싣고 선화증권을 발급받아서 수입자에게 직접 보내거나 은행에 제출하고 수입자는 수출자로부터 직접 받거나 은행을 통해서 받은 선화증권을 선박회사에 제출하고 물건을 인수합니다. 이제까지 주로 수출자의 입장에서 해야 할 일을 배운 것 같은데요. 수입자의 입장에서 해야 할 일은 뭔가요? 솔직히 무역거래에서 수입자가 해야 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다뇨? 일단 계약이 체결되면 필요시 퍼처스 오더를 발행하고 결제 방식이 신용장일 경우 개설은행에 신용장 개설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 송금 방식일 경우에는 직접 수출자의 계좌로 물품 대금을 송금하고 신용장 방식일 경우에는 은행에 물품 대금을 결제하고 선화증권을 비롯한 서류를 받아서 선박회사에 제출하고 물건을 인수합니다. 그 다음 관세사에게 통관을 의뢰해서 물건을 찾으면 모든 수입 업무는 일단락됩니다. 보험 업무에 대해서는 따로 배울 것이 없나요? 보험에 대해서는 인코텀즈에서 정한 대로 내가 들어야 할 때 들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 구체적인 약관이나 사고가 났을 때 처리 절차 등을 따로 공부하지 않는 것처럼 일단 보험에 가입했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그 밖에 더 공부해야 할 건 없나요? 일단 이 정도만 알아두면 무역 업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정도만 알아도 될까요? 무역 실무 책에는 무역 용어나 절차에 대한 설명이 어마어마하게 많던데요. 책에서는 실무와 동떨어진 이론이나 일반적인 무역 거래와는 상관없는 지엽적인 내용, 무역회사에서 직접 처리하지도 않는 운송, 보험 통관 등과 관련한 내용까지 광범위하게 다루기 때문에 굳이 책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마스터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무역 거래라는 것이 아이템이나 거래처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각자에게 필요한 부분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일단 앞서 말씀드린 내용 정도만 이해하고 실무를 하면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확인하면서 일하면 됩니다. 그래도 걱정이 되네요. 전 세계적으로 무역 일을 하는 사람 중에 무역을 제대로 공부하고 무역 일을 시작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무역의 무자도 모르고 무역에 입문해서 무역 일을 하면서 무역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국내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도 미리 공부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조금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명심하십시오. 무역은 이론이 아니라 실전입니다.
상담을 마치고 돌아서는 A씨의 발걸음이 가벼웠다. 무역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어느 정도 해소된 것 같았다. 무역은 이론이 아니라 실전이라는 말이 가슴에 와 닿았다.